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말초신경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초신경계는 위치에 따라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뇌신경은 좌우 12쌍으로 구성되며 척수신경은 좌우 31쌍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12월 31일이라고 외워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능에 따른 말초신경계의 구분도 복습해보면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고 골격근과 연결된 채성신경과 심장근, 내장근, 내분비샘 등과 연결된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자율신경은 오늘 핵심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원심성 신경에 해당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채성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골격근에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것을 영어 약자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신경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곳은 시냅스가 많은 부분으로 뉴런과 신경 섬유들이 집합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 차이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것은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것은 부교감신경의 특징입니다.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글자에서 신경을 나누면 교감은 두 글자로 앞쪽이 짧고 부교감은 세 글자로 앞쪽이 길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신경절의 시냅스에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사용하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로 인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정리하면 하나의 반응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바로 길항작용이라고 하고요. 길항작용의 균형에 따라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길항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척수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크게 싸우거나 무서운 것을 보고 도망갔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무서운 것을 보면 눈이 커집니다. 동공이 확장되고요. 심장도 빠르게 뜁니다.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는 우리 몸의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요. 방광이 확장하여 편하게 볼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중추가 각각 다른데요. 동공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동내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고 심장과 위, 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 끝에 존재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바로 몸이 편안할 때인데요. 그때 눈이 풀리죠. 동공이 축소되고 심장박동은 천천히, 밥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되고요. 포도당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이 수축하여 편안히 볼일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분비계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 이동합니다. 참고로
외분비샘도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외부로 물질을 분비하는데 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도 외분비샘에 해당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특정 표적 세포가 있는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분비샘 A에서는 호르몬 A가, 내분비샘 B에서는 호르몬 B가 분비되고 A와 B가 섞여서 흐를 때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는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표적세포 A에는 호르몬 A의 수용체가, 표적세포 B에는 호르몬 B의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부족하면 결핍증이,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나고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은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내 시상하부의 끝에 존재하는 뇌하수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분비샘은 전엽과 후엽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과 각종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먼저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특별히 성장기 때 뼈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것은 TSH라는 영어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도록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도 있는데요. 부신거질에서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도록 부신거질을 자극합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인 ADH가 분비되는데요. 이뇨작용을 억제하는 이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이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수분량을 조절하여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오줌의 양이 적어지겠죠? 다음으로 목 근처에 존재하는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호흡률이 증가하고 그 영양은 약하지만 세포 호흡을 통해 발생한 열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콩팥 위에 존재하는 부신인데요.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질은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는데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액 속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에피네프린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 또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요.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따로 없고 이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신 속질이 자극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의 역할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심장과 연결된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보다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압 상승 효과도 존재합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차이점은 에피네프린은 메틸기가 존재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이 메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고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며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